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 이슈가 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또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겠다고 한 건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한다라는 뜻을 밝혀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 지역에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 만큼 총선용이란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또 경기대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NH투자증권 부동산 정보연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국회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본원이 아닌 분원 자체는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야기는 국회의 완전 이전입니다.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 행정수도 이전을 뜻하기도 하겠죠. 자, 김인만 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매번 선거 때, 대선 때, 총선 때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완전 이전 늘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또 나왔습니다. 네네.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미 행정기관이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상당히 논란이 되고 국력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전했고 부지까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전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국감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결국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다시 국회로 와서 일을 하고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효율을 감안해 본다면 시간은 걸리겠으나 당연히 저는 이전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까지는 행정 수도 이전도 그렇고 지금의 민주당이 계속 추진을 했던 어젠다인데 네. 이번에는 여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걸 어젠다로 끄집어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저는 이제는 서로의 반대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도 그동안에는 그냥 직접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으나 네. 그냥 약간 암묵적인 약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뉘앙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을 보면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여당 야당이 다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물론 수도권 서울 시민들의 반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시간은 걸리겠으나 저는 해야 되고요. 서울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국회가 이전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서울은 지금 이미 행정 수도의 역할보다는 저는 경제 문화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인구 과밀한 문제도 생각을 해보면 지방 분권, 지방으로 이런 기관들이 이전하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네, 두 분께도 의견을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일부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셨어요. 김 교수님 먼저. 네. 일단 필요성은 세종에 이미 이제 행정기관들이 이전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국토 균형 발전이라던가 행정의 효율성 증대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4조 원의 예산이 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따른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세종시를 이전했을 때 주말 부부라던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과 더불어서 무엇보다 이제 이게 2004년에 위헌 결정이 한번 났었어요. 네. 이게 이제 관습법상에서는 이제 수도라는 것은 대통령과 그다음에 입법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이거를 이제 관습법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전에 대한 문제들을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필요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제안을 했겠지만 대국민적인 합의
공감 이런 절차를 좀 밟은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와 조금 더 진일보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일부 정치인은 지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도 이전하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논의는 거듭될수록 좀 더 공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여론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네. 어떤 견해십니까? 국민 정서까지는 이제 뭐 이 얘기가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3월 27일 날 또 완전 이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네. 이후에 어떤 서울과 세종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정서의 분위기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도시의 계획 그리고 기능 측면에서 중장기적이라도 완전 이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1년, 12년부터 중앙부처는 이미 이전을 했고 그러면 입법부도 요번에 한 목소리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분원뿐만이 아니라 뭐 국회의장실, 뭐 관련된 국회 공무원들 모든 기관과 기구가 이전했을 때 비로소 이제 세종시가 제대로 된 어떤 그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에서 판단하더라도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혁신도시라고 해서 공공기관 140개를 지방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일자리라고 하는 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분산이 되다 보면 세종시도 좀 더 발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도시라고 하는 그 청사진의 그 여의도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고도 제한과 같은 개발 제한이 좀 풀리면서 서울도 득실을 따졌을 때 이로울 점이 더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 이전은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노파심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정치적 논제로서 이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출연자들께서는 부동산 전문가이시고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주고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제가 또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선거 네네. 때마다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한 이슈는 늘 나왔었고 네. 그런데요. 선거가 끝나면 사실 또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거 결국 또 총선 2주일 앞두고 나온 선거용 공약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함께 품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국민들은 또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요.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세종시 완전 이전만 발표했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가질 텐데 최근에 민생 토론회부터 이제 모든 굵직굵직한 매일 하루 좀 심하게 말하면 매일매일 굵직굵직한 발표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중에 약간 이게 좀 묻혀버리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GTX-B가 이제 착공식이 있었거든요. 송도 네. 국제도시. 송도 국제도시 가서 여쭤보니까 너무 많이 발표가 돼가지고 착공식조차도 호재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저는 이건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총선이 지나고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느냐, 추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정책에 대한 신뢰성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말을 시작을 했고 뭐 여당, 야당 모두 다 찬성을 했다면 저는 이번만큼은 뭔가 빨리는 아니더라도 뭔가 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줘야만 국민들이 인정이 되는데 하지 않다가 대선철에 또 이야기하고 하면 점점 신뢰를 잃어버리고 동력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공공기관 이전들이 이제 반강제적으로 다 단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기관은 어디 지역으로 다 어떻게 보면 뿔뿔이 흩어졌죠. 지방으로 말이죠. 그 효과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공공기관 이전 효과. 네. 순작용과 부작용을 놓고 따져봤었을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뭐 나주역 신도시 같은 데나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한 지역을 가보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지방 국토 균형 발전, 그 지방 활성화 이런 부분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네. 막상 현장에 가보면 이게 이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 공공기관이 있는 딱 그 지역
반경 한 몇 킬로 여기만 이제 새로운 신도시고 나머지는 구도심 그대로 진행이 돼 있고 덩그러니 놓여 있는. 덩그러니 놓여 있고 이게 이제 확장이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어떤 기관을 하나 이전한다고 해서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지방 불균형 문제라던가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 수 있는 정주 요건, 뭐 교육이라던가 일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말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예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 조사, 그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정말 안정적인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는 고민 하에 계획 하에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공공기관 이전은 굉장히 지역 발전하고는 약간 좀 별개로 진행되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만 가고 가족들은 여기 남아서 네. 왔다 갔다 교통비로 이제 굉장히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이제 경제 발전에는 효과가 없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진행되는 계획들에서는 지금의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종시로 다 지금 많은 부처들은 다 옮겨갔죠. 세종시로 말이죠. 네. 국회도 가고 대법원도 가고 이렇게 통합 행정수도가 되면 상황은 또 다를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과는 좀 달리 봐야 된다. 약간의 성격은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뭐 공기업을 필두로 해서 말 그대로 그 KTX 역사 주변에 어떤 혁신도시 주변에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 이른바 이제 자족 기능이라고 하는 게 좀 약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생활권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래 있던 곳에서부터 이렇게 통근만 하거나 주말 부부로 이어지다 보니까 원래 추구했던 대로의 어떤 도시가 형성되지 못했는데 세종시는 일단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췄다. 지금 세종시는 말이죠. 그렇죠. 어느 볼수 있는 정도 겁니까? 예, 전국적인 규모에서 세종시만큼 그렇게 독립적인 자족 기능을 갖춘 곳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이 완벽히 다 갖춰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법 기능과 이제 정치 기능까지 오게 되면 사실 유관된 어떤 이제 대관 업무를 해야 되는 이제 민간이라든지 네. 각종 산학 연계해서 인구의 유입이 더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게 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의 표본이 되면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다른 도시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어떤 벤치마크 모델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송국에서도 예전에 처음 세종시 만들어졌을 때는 서울에서 힘들어도 출퇴근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계속 많은 부처들이 이전을 하고 하니까 결국엔 현지 주재원을 이제 두기 시작했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도 이전이 완성이 된다면 관련된 유관기관, 인적 자원들, 예산들 한꺼번에 가면서 네, 도시의 기능이 행정 수도로서 만들어져 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세종시 집값이 아시겠지만 정말 뜨거웠다가 또 정말 냉탕과 온탕을 정말 제대로 오갔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세종시 집값은 어떻습니까? 최근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2024년 올해 이제 부동산원 통계라든지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게 세종시입니다. 지금 또 가장 뜨거웠는데요. 2020년부터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2020년에 이제 국회 분원 추진하니까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공시가격도 그 다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식을 때는 갑자기 식고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또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이번 발표로 인해서 또 기대감을 주게 되고 집주인들의 매물을 회수하게 되고 또 불안한 더 오를 것 같은 수요자들은 또 뛰어들면서 다시 또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은 사실 좀 듭니다.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발표를 했지만 네.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 산 넘어 산이잖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습법 문제도 있고 국민 동의 문제도 있고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과거에도 행정 수도 이전 문제도 2002년이었나요? 그때 시작해서 거의 10년 이상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 거로 보여지고 효과 측면에서도 앞서서 이제 서울 뭐 인구 과밀 해소, 뭐 권력 분산 이런 차원에서는 나쁠 건 없습니다. 저는 세종시는 그나마 좀 괜찮은 지금 또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세종시를 넘어서는 신도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와 뭐
그 지역의 충청, 대전권의 사람들까지도 세종시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뭐 드림타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지방에 세종시만 있느냐? 다른 혁신 도시들 보면 요거 혁신 도시만 네. 뭐 혁신 도시 땅값만 올린 효과고 네. 서울의 집값을 잡았냐 그러면 서울 집값 잡지도 못했고요. 서울 인구 과밀화를 잡았냐 그러면 서울 인구 과밀화도 잡지 못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났거든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목표 달성을 완전히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역부족이 있을 것 같고 저는 물론 뭐 국회 이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아마 MB 정부 때였나요? 이게 민간 기업들까지도 같이 이전을 해서 이게 복합 도시를 만드는 안이 한번 나왔다가 네. 없어져 버렸는데 저는 네. 진짜 지방 분권을 생각을 한다면 기업들까지도 같이 이전하는 걸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종시 15억 아파트 하던 게 3년 만에 절반 8억 밑으로 떨어졌다. 네.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해야 수요자도 그거에 맞게 자금 준비를 하고 공급자도 그거에 맞게 하는데 지금 이제 너무 등락폭이 컸던 게 세종시 그리고 이제 거제시보다도 하락률이 높을 정도로 한 평균 4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락한 세종시 주택시장이 지금 이번에 발표한 그 국회 이전 건으로 상승할 것이냐 이게 이제 되게 궁금한 사항일 텐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논의했듯이 네. 이게 당장 호재로 작용할지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제 실제로 할 건지 아니면 총선용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불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발표 하나만 갖고 거기 막 사러 가야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이것 이외에 단지 지금 신규 수요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세종시에 2년 만에 처음 공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분양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 신규 분양가가 오히려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더 많이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예로 화성 같은 경우가 이제 GTX 노선 때문에 신규 분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단 말이에요. 네. 보러 갔는데 입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도 신규 분양이는 분양가가 이제 여러 가지 건축비나 뭐 원자재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해서 거기 이제 분양을 하러 왔다가 인근 지역 둘러보면서 상대적으로 구축이 더 싸네 이래서 이제 구축 가격을 좀 끌어올렸던 게 화성 동탄의 예인데 그런 것처럼 오히려 세종에서도 그런 신규 분양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들이 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여의도는 어떨 것 같아요, 위원님?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동여의도와 서여의도로 나뉘어지게 되고 동여의도는 보통 이제 증권가라고 해서 금융 관련된 이제 회사들, 증권사들 이런 이제 고층 빌딩들이 많은 반면에 서여의도는 이제 국회가 위치해 있어서 네. 고도 제한도 걸려 있어서 건물들도 다 낮잖아요. 네네 그렇죠. 낮고 그냥 사실 개발 제한이 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죠. 이제 국회가 이전을 한다. 네. 라고 한다면 그런 개발 제한들이 이제 서서히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여의도에는 이건 뭡니까? 좋은 여의도에는 개발 측면에서는 좋은 호재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여의도에는 좋은 호재로 생각이 되고요. 그 경제적 과실이 단순히 여의도에 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만 이제 국한되는 건 아니고 네. 여의도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밝혔듯이 양천구나 동작구, 용산구까지 인연접 지역에 대한 연쇄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제 한정된 땅이라고 하는 자원의 효용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동여의도 같은 경우가 그 용적률을 높게까지 좀 적용을 해서 고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즘 고층 빌딩 동여의도에 되게 많이 들어섭니다. 예, 많이 들어서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여의도역 1번 출구 앞에 그 사학연금회관 TP타워라고 네. 이제 막 그 거의 완공 이제 됐더군요. 예, 완공이 되고 있고 그게 연면적이 42,00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MBC 부지에 있던 이제 앵커원이라고 해서 네. 여기도 이제 업무 시설로 오피스가 공급이 되는데 사실 여의도의 공실률이 지금 2%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공실률을 5%라고 해도 아예 지금은 사무실을 구할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두 개의 대형 오피스가 공급이 되는데도 선임대가 70% 정도 계약이 끝났고 공급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느낄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꽉 찬 모습에서
서여의도가 지금 국회 60m보다 낮은 41m, 51m로 고도 제한이 걸려 있고 이게 좀 해제가 되고 이렇게 좀 마천루처럼 좀 고층 고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동여의도 쪽에 지금 현재 좀 포화 상태인 어떤 이 수요가 좀 나뉘어지면서 좀 개발에 대한 어떤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여의도로 이제 그런 고층 빌딩에 대한 수요, 공급이 좀 이제 분산. 네, 공급 될 부족이 여지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도 같이 했어요. 여의도 주변 개발 제한을 풀 것이다.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여의도를 아시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 참 우리나라 허브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시아 금융 허브 제가 들은 게 10년이 넘은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 여의도 아시아 금융 허브. 지금 때마침 여의도 그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도 붐이 일고 있단 말이죠. 네네. 뭐 요즘 대개조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의도가 이러다가 또 다 대개조 되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 대개조는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는 여의도 갈 때마다 제일 아쉬웠던 게 처음부터 차라리 그냥 금융 허브로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았는데 중간중간에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한 7,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또 가보면 완전 흉물처럼 고층 빌딩 사이에 외롭게 아파트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작 아파트도 있고. 네. 그래서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신속통합 기획으로 이제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아마 10년, 15년 후에는 다들 고층 빌딩, 초고층 빌딩 아파트로 개발이 될 것 같고 이게 일환으로 아마 서울시 입장에서는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전이 되면 국회 부지는 공원이 되고 그 주변은 고도 제한을 풀어서 결국 동여의도처럼 고층 빌딩 숲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이전하게 되면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상실감? 네. 뭔가 빼앗기는 느낌이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근데 여의도를 고층 개발해 줌으로써 그 반사작용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여의도만으로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의도가 좋아지게 되면 주변 지역들로 또 파급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이미 금융 허브로서 동여의도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의도 개발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국회는 이전 또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당위성이 또 제공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즘 전반적으로 보면 재건축 시장은 침체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이 맞붙어서 현대건설이 낙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재건축은 좀 평평한데 여의도 재건축만 뜨겁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많이 담보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용적률 상향도 해주고 그다음 무엇보다 입지가 되게 탁월하잖아요. 한강변을 쫙 바라보고 있고 현대건설에서 한양 아파트를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현대건설에서 제시한 거는 전 동이 전 가구가 한강 조망권을 가능하게 이렇게 짓겠다. 그리고 굉장히 하이엔드를 지어서 본인들의 수익성도 극대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여의도의 그 재건축은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의 대전제는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그게 정말 현실이 된다면이란 대전제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의도 그 오래된 아파트가 워낙 부침을 겪고 재건축이 늦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활발해진 재건축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여의도 오래 사셨던 주민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네, 이게 말도 많았고 그동안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지지부진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확실히 이제 사업성이 개선된 측면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지역과 달리 3종 일반 주거에서 일반 상업으로 그러니까 2단계 점프업이 좀 되면서 뭐 지금 한양 아파트가 여의도 1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업장들은 그 건설사가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수지 계산이 안 맞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아닌데 비해서 여의도는 이제 단순히 뭐 입지도 좋긴 하지만 이런 사업성도 맞고 그리고 상징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구 단위 계획 발표 이후에 초고층으로 이제 56층으로 지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뭐 공작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우와 함께 49층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여의도의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자기들의 어떤 기업의 간판도 걸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낮은 층이 아니고 초고층으로 지어지면 네. 흔히 이제 DP 효과라 그래서 올림픽대로나 그런 교통망을 통해서 계속 그걸 볼 수가 있으니까 다른 이제 2호, 3호 아파트가 네. 나올 때까지 아파트 브랜드들이 이제 그 높은 위치에서 그렇죠. 네. 우리가 홍보 뭐 효과가 있다. 뭐 비견한 예로 뭐 용산 지역에 그 큰 고층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렉스 네. 아파트가 재건축됐던 것도 있고 반포에도 있고 성수에도 있는 것처럼 여의도의 어떤 그런 랜드마크 시공을 통해서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홍보나 광고 효과까지도 도모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국회의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건설 경기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건설사들의 그 PF 문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양이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분양가 부담도 상당히 셉니다. 이것도 지금 건설 경기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요. 네. 그 정부가 그 이런 개발 시행사들에게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 네. 학교 용지 부담금 이런 것들을 좀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거든요. 네네. 즉 건설 경기를 좀 끌어올려 보고자 나온 대책들입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큰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분양가 낮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까지 제가 붙여야 절대라는 됩니까? 말을 붙였는데요. 네. 분양가가 이렇게 지금까지 올랐는 분양가가 내려간 적도 없었고요. 내려가려면 정말 어려워서 정말 미분양이 심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살을 깎아내듯이 분양가 할인을 하는 거지. 이 정도 학교 용지 부담 줄여주고 개발 부담금 줄여준다고 해서 분양가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분양가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여기 지금 통계 결과를 보면 뭐 공사비 추이가 나오는데 뭐 687만 원 2023년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 조사도 저는 지금 벌써 올라가는 분양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지방 현장을 보면 중소도시들, 광역시도 아니고요. 뭐 10만, 20만 도시에도 신축 아파트들 분양가 보면 전용 8사가 5억 원 이하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땅값이 비싸죠. 토지, 건축비가 한 뭐 5대 5나 6대 4 비중인데 지방은 건축비 비중이 70%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5억 원 이하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는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000만 원 넘어가니까 건축비만 하더라도 3억 5천, 전용 8사 기준으로 3억 네. 5천 정도 나오니까 5억 원 이하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시멘트값, 철근값, 인건비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 정도 뭐 부담금 내려준다고 해서 이게 내려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음식값도 똑같잖아요. 뭐 김밥값 다 올랐는데 나중에 김값 떨어진다고 해서 김밥값이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이미 그동안에 올리지 않았던 가격들이 그런 게 누적이 되면서 한 번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건설비도 물론 물가가 안정이 되고 시멘트 값이 안정이 되면 추가 상승은 굉장히 완화될 수는 있겠으나 한 번 올라간 분양가가 저는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합원들이 실제로 이제 물어야 되는 분담금의 수준 자체가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오른 상태예요. 지금은. 네,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법정 부담금 같은 경우가 이제 개발 부담금하고 학교 용지 부담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개발 부담금은 시행사의 개발 이익의 한 20에서 25%를 부과하는 거고 네. 이걸 이번에 완화해 준 게 이제 수도권은 50%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은 100% 감면해 주겠다고 했고 학교 용지 부담금은 이제 아예 폐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학교용지 폐지, 학교용지 부담금은 0.8%니까 1% 정도니까 미비하지만 개발 부담금 20에서 25%를 이제 수도권에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해주니까 사실은 10% 정도는 10에서 15% 정도는 분담금을 좀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근데 안 나타나요? 근데 이게 이제 시행사, 그러니까 그 공급자들이 이걸 반영을 할지는 조금 미지수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공사비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들이 일어나고 네. 시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분양가라는 것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비라던가 뭐 그다음에 원자재값이나 그 공사비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요 미비한 부분들을 그동안에 이제 갈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격은 낮췄지만 조금 조정들이 들어가겠지만 요것이 전체적인
지금 분양가 상승을 확 뒤집을 만한 그 정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흡수가 안 된다면 이거 한 10% 정도는 낮출 수 있겠지만 요 정도의 그 줄어든 폭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민간업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이거보다 좀 더 획기적인 어떤 안들이 나와야 네. 공급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저희가 건설사 입장만 계속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 조합원들이나 일반 분양 받으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그래도 그나마 좀 저렴하게 자기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청약이나 이렇게 신규 주택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분담금 자체가 올라 버리게 되면 재건축 하려다가도 안 할 것 같고 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수억 원씩 분담금 내라고 하는데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네. 상황? 예. 그 사업 시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합원 입장에서 네. 예전처럼 그 헌집 줄게 새집다오가 아니라 헌집이 없어지고 새 집을 본인이 지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당장의 어떤 현금, 뭐 수억 원에 해당되는 분담금을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저밀도 단지도 많았고, 네.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도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이 맞았지만 현재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마침 국토부에서 그래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자료를 인용하면 한 2, 3년 사이에 그 금융 비용은 두세 배가 올랐다라고 하고, 그리고 인건비와 이제 자재값을 반영한 공사비 아까 이제 작년에도 687만 원 CG가 나오긴 했는데 3년 동안 30%가 상승했고, 여기에 이제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네. 그 분양가에 적용될 수 있는 물가의 기준을 그 조정해주겠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분양가가 이제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청약을 노리고 있는 그 분양 대기 수요한테는 좀 좋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공급 주체인 조합원 입장에서도 분담금이 커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되게 좀 그 어려운 함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운 함수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강북권 개발 청사진이 또 나왔습니다. 대개조입니다. 대개조 시리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서남권에 이어서 서울의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 불과 며칠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대규모 업무지구 네. 개발 또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뭐 대표적 용적률이 되겠죠. 네네.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뭐 개발을 고밀도 개발을 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뭐 최근에 대개조가 유행인데요. 서남권, 강북.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강북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 되물어봤는데 강북이 다 해당되더라고요. 11개 구가 모두 다 해당 사항이 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강남 4구 빼고요. 서쪽, 북쪽이 이제 다 개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땅이 있고요. 땅 위에 이제 어떤 건축물을 건설하게 되면 얼마나 높이 많이 짓느냐에 따라서 사업성과 이제 발전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용적률이 됩니다. 결국에는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라고 있는데 이제 상업 지역들은 용적률을 많이 올릴 수가 있으니까 총량제를 해서 그 지자체장들이 또 쉽게 상업 지역 지정을 하고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강북 지역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베드타운이거든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광화문, 여의도, 강남권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수많은 낭비들 또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내용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업무지구를 대규모로 만들겠다는 건데 용적률이 최대 1,200%까지 맞습니다. 허용이 뭐 된다 화이트 사이트 하는군요. 뭐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화이트 사이트라는 게 이제 유유부지를 활용할 수 그렇죠. 있도록 하는 유유부지를 거죠? 활용하는 거죠. 뭐 그 싱가포르 뭐 사례처럼 어떻게 이제 복합 개발을 한다는 건데 네. 서울에 그럴 땅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나대지는 없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땅이 철도 차량 기지입니다. 창동, 신내동, 우리 방송국이 있는 바로 앞에 수색에도 있는데 또 철도군요. 네. 네. 그 부지를
대규모 부지를 개발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기업 본사도 유치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획만 보면 뭐 사실은 좋죠.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주고 또 재개발 뭐 어떤 혜택도 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국회 이전하고 또 같은 문제입니다. 네.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 총선용이냐, 총선이 지나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시장에서는 그 점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개조 시리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통기획, 모아타운, 한강 르네상스. 지금 이 용어들, 이 수사들만 보면 지금 몇 년 안에 서울이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가 알던 서울과 달라질 것 같아라는 그 느낌도 옵니다. 그만큼 지금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 정책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죠. 서울을 여러분들 다녀보면 이렇게 앞에 있는 대형 빌딩과 그 이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분당에 갔다 왔는데 분당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서울도 앞과 뒤가 굉장히 다르고 강북은 되게 오래된 도시, 오래된 서울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종로나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중구나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일자리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안한 강북 대개조 계획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긴 한데 이것들이 이제 실현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강북이 강남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저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교통에 대한 대개혁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강남에서 운전하다 강북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촘촘히 있는 강남권에 있는 대중교통 이용 대비 강북은 굉장히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일자리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출퇴근하고 이동하기 편리한 하는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화이트 존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 마리에나 베이 일대를 개발할 때 한 규제 프리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여건에서는 강북에 좋은 일자리를 만든 대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규제해주겠다,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계획들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 시내 같은 경우도 하나에서 이제 R&D 부지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타필드 이전이나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세운 기업 이전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지역 간에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쭉 이어가도록 정부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보현 위원님도 찬성이십니까? 이런 대개조 시리즈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교통과 상업 업무가 사실 그 강북 지역이 노후되면서 좀 상당히 소외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남권에 집중이 되고 그리고 교통망의 확충을 통해서 사실 꼭 서울이라고 해서 경기도 수도권보다 집값이나 이런 게 땅값이 꼭 비싸야 할 의무는 없지만 다른 경기 수도권에서도 서울 웬만한 지역보다 더 고가의 뭐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네. 강북에 계신 분들이나 강북이 느꼈을 소외감은 더 컸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자리의 유치나 교통망의 확충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남권도 마찬가지기도 한데요. 네. 강북도 그렇고 뭐 주택도 사실은 대부분이 노후 주택이 44%가 또 강북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선거 이후에도 좀 추진력 있는 좀 일관성 있는 좀 모습이 좀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각에선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돼서 실제 개발이 되면 원래 거기에 사시던 분들은 얼마나 수혜를 볼 거냐. 사실상 밀려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최근에 우리 아까 공사비도 말씀드렸고 분양값도 얘기했지만 현재 원래 사시던 거주민들이 그 개발의 수혜를 제대로 온전히 누릴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들은 이제 밀려나가게 되고 새로운 또 중산층 또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서 뭐 좋게 말하면 상향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또 원주민들이 좀 나가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이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이 문제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굉장히 좀 억제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이제 2020년에도 그랬고요.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는 여당 야당이 모두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맞는데 또 원주민들이 사실은 최근에 공사비 급등을 생각해 보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공사비 올라가는 거 보면 우리 이제 5층짜리 아파트 없잖아요. 네. 대부분 중층 아파트거나 뭐 상계동만 보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아마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시공사까지 바뀌었거든요. 그 추가 분담금 이야기 나오니까 조합원들이 반발을 해서 난리가 났는데 아마 그때보다도 지금이 또 공사비가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저렴하게 공사할 수 없다면 그걸 낼 수 없는 사람은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 아파트를 팔고 또 딴 데로 저렴한 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방법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양가를 내릴 수도 없는 거고요.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또 혜택을 줘서 뭐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하고 정부가 좀 풀어야 될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걱정이 빚 좋은 게 살고 되는 거 아니냐. 제주는 곰이 부리고 결국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개발 뭐 다 청사진 다 좋은데 정작 그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그러면 그 개발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은 다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항상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원주민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밀려나거나, 왜냐하면 그 분담금이 높아지고 이러면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현재 살고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좀 더 열악한 공간으로 가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모두의 숙제이긴 한데 네. 그러려면 이제 수익률을 좀 높여서 원래 이제 원주민들은 분담금을 좀 낮춰주는 이런 방법들을 좀 고려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단지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그나마 최근에 이제 한 단계를 밟은 은마 아파트. 네. 은마 아파트 지금 서울 강남 그 은마 아파트 재건축 상황은 어때요? 지금? 재건축의 어떤 이제 가장 상징적인 아파트 단지가 대치동 은마 아파트인데 어느덧 그렇게 됐죠. 네. 네. 그래서 항상 그 조합원들이 관심이 있었던 게 결국에 종상향 이슈가 가장 컸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서울시의 그 어떤 정책 방향을 통해서 그 사업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적률과 그리고 공공기업 기부 체납을 건드렸다라는 측면에서 조합원들은 좀 반응을 좀 긍정적으로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상향을 좀 해주면서 사실은 종상향 해주는 대신에 그만큼의 어떤 기부 체납이나 공공 비율이라던가 이게 따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성의 개선 효과가 크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반면에 공공기여는 오히려 10%로 좀 낮춰주겠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뭐 조합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의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거기에서 실제 이제 사시는 조합원 분들이나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옆에서 보는 저희들도 워낙 오래된 이슈라서 맞습니다. 뭐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청약시장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강남 뭐 개포동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우리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디퍼. 네네. 네. 네네. 김인만 소장님은 실제 이제 청약도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김인만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말이면 또 이제 반포동에서 후분양 아파트 레미안 원페타스가 분양이 됩니다. 네. 강남권은 지금 분양이 뭐 소위 불패 신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불패 신화는 이어지는데요. 왜 이어지냐면 강남이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강남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주변 시세 대비 30%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불패가 이어지는 거고요. 네. 시세대로 다 받으면 불패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4월에 나올지 5월에 나올지 연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신반포 15차 재건축한 원펜타스도 있고요. 방배 6구역 재개발하는 원페를라도 있고 뭐 대치동도 나오고 또 잠실에 레미안 아이파크도 나오기 때문에 강남 3구, 용산구에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라면 시세보다 30%는 저렴하니까 관심을 가져도 좋은데 그래도 절대 금액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작은 계획은 꼼꼼히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실 겁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짚었던 GTX-A 노선이 이제 드디어 내일 개통이죠? 네. GTX 고속이 이제 곧 개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GTX 개통을 앞두고 화성 지역이라든지 부동산 집값 이런 것들이 들썩였기 때문에 실제 이제 개통이 된다.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 내일 저는 학생들 데리고 저기 동탄역 현장 학습을 가기로 했어요. 정말 방송에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대학생들. 학생들 데리고 내일 이제 현장에 가보기로 했는데 네. 이제 여기 뭐 1억 가지고 이제 전세가 그러니까 GTS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전세 수요가 있으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고 1억이면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뭐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기 앞으로 가격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은 이제 좀 개통을 해보고 나서 실제 출퇴근을 하고 이러면서 여기가 좀 살기 정말 좋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가 자금 여력이 가능한 지역에서 저번에 저희가 이걸 한번 얘기했는데 22억에 거래가 됐었잖아요. 네. 45평이. 그 정도의 고가는 아니지만 조금 젊은 층들이 내가 좀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들은 여전히 가격 상승이 좀 GTX 연장 노선은 가능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뭐 노선들은 조금 장기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는 가격이 막 오를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고요. GTX 연장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이제 개통 앞두고 많은 뉴스들도 또 나오더라고요. 실제 이제 수서에서 동탄까지 걸리는 시간 보니까 20분 조금 넘게 네. 걸리는데 문제는 많이 내려가요. 한 4번 내려가던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맞아요. 계속 땅을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배차 간격도 좀 길고. 배차량도 길고 예. 자칫 한 번 놓치면 또 네. 도어투도어 기준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봅니다. 네? 그래서 가봅니다. 그래서 가보시고 네. 가보시고 한번 실제 한번 타보려고. 타보시고 네. 네. 다음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금 장밋빛 개발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이 또 상승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요, 좀 차분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익숙한 기승전결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느낌도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